자, 그러면은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131만 대 생산 테슬라, 현대차 5분의 1 정도만 팔고도 영업이익이 더 많은 비결은 뭘까라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나왔네요. 2017년에 10만 대를 겨우 생산하던 테슬라가 2022년 작년에는 131만 대를 팔면서 5년 만에 10배 성장을 했다. 그런데 현대차는 세계 3위로 작년에 올라서서 684만 대라는 어마어마한 대수를 차를 팔았는데, 자,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은 오히려 테슬라가 많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미 많이 얘기를 했죠. 네. 현대차 테슬라 같은 경우 한 대를 팔면 남는 돈이 7,000달러에서 8,000달러, 9,000달러 막 이런 식으로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한 대 팔면은 300달러 정도 남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 차이가 너무 엄청나네요. 크다라는 거고, 이것의 배경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덕션 프로세스, 생산 공정에 대한 혁신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번에 이노베이션 인베스터 데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한 번 더 혁신할 거라는 것. 그래서 2030년까지 1,000만 대를 생산해도 이 프로덕션 이 프로세스의 혁신의 덕에 이 프라핏은 계속해서 프라핏 레이트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델 2가 나와서 심지어는 저가로 팔아도 프라핏 레이트는 페라리랑 비슷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 테슬라의 장점은 마스터 플랜 3가 all about tonnage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리튬을 확보하는데 그쵸.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이 수직 통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자재에서부터 최종 제품까지를 장악을 하고 있어서, 또 이제 곧 리튬 리파이너리 작업도 정제소 작업도 시작을 할 거고, 텍사스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러한 수직 통합 자체가 가능했기 때문에 높은 이윤율이 가능하다라는 것,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혁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크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모두 다 수급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플랫폼 같은 경우는 만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서 예를 들면 플랫폼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반떼하고 K3가 같은 플랫폼을 쓰는 것. 네, 그렇죠. 소나타하고 K5가 같은 플랫폼을 쓰는 것처럼 현대차의 플랫폼은 하나인데, 예를 들면 기아하고 현대가 같이 나눠 쓰는 것, 그리고 이 플랫폼을 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전략은 사실은 폭스바겐도 쓰고 있거든요. 폭스바겐의 플랫폼에서 포드의 특정 전기차가 유럽에 판매되는 건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이런 것처럼 다른 나라에도 개방은 하고 있지만, 뭐 현대차는 현대차 거 만들기도 좀 바빠 죽겠는데 그쵸. 개방할 여력은 지금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데랑 이렇게 개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생산 라인, 즉 플랫폼은 개방하고 있고 플랫폼은 만들었지만 어셈블리, 그러니까 조립 라인 같은 경우에는 포드 자동차 이후에 있었던 이러한 컨베이어 벨트라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현대차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해내지 않는 이상 대단히 힘들다라는 거고, 조금 여지가 있다라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서 강력한 어떠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구매 파워를 높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 리튬을 좀 더, 배터리를 좀 더 저렴하게 산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의 절약 효과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가 프라핏 레이트가 올라갈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미래는 저는 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대차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슬픈 이야기지만, 네, 여기 스태프분들 가슴을 잡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어제 메타 이야기 할 때도 가슴 잡는 분이 계셨는데, 자, 그렇습니다. 현대차 물론 뭐 선전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발전 가능성. 근데 기아차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제 애플카 정도의 생산 업체로서 뭐 계약을 맺는다라면 뭐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소식이 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질 일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도 정말 잘하고 있고 박수 쳐줄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인데, 이거 이상으로 성장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판매량은 계속 늘고는 있는데 뭔가 조금 더 혁신적인 모습이 안타깝다, 없다, 이런 것들이 아쉽고, 그러니까 주가도 가지를 못하고 조금 지지부진한 양상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슬라는 계속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고 생산 공정을 혁신하고
비용도 낮추고 수직 통합하고 그러면 그 레인지가 있는 여유 때문에 가격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네, 있고 가격 싸움도 할 수 가격 있죠. 싸움도 할 수 있는데 현대차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아쉽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뉴스는 이번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역시 현대차와 뭐 이 테슬라를 비교하는 거 여기에 테슬라 쇼크에 칼 가는 세계 1위의 도요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 1일에 4월 1일에 도요타의 12대 사장 겸 CEO가 정식으로 취임을 한답니다. 교체됐죠. 네, 얼마 전에. 사토 고지라는 분인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차세대 전기차를 기점으로 전기차 퍼스트 발상으로 사업 본연의 자세를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홍보기사도 아닌데 뭐 칼을 갈긴 뭐가 토요타 칼을 갈아요. 그러니까 토요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이브리드를 너무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하이브리드 차가 이번에 그 미국 정부가 했던 뭐 심지어는 그걸 기대했더라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혜택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하이브리드 차가 들어갔어요. 자기는 금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내연기관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이브리드라도 그건 내연기관은 내연기관이거든요. 오래 갈 네. 거라고 판단했던 시장에 대한 오판. 근데 이 시장에 대한 오판은 이미 다른 기업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시장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해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티핑 포인트까지 왔다라고 뭐 월스트리트저널부터 시작해서 이거 2년 전부터 수차례 보도했었는데 그리고 또 토요타는 또 얄밉게 실이 중국에선 전기차 전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중국에서 합작법인 통해서는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생산을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토에 있어서나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전기차를 공급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건 철저한 경영 전략의 실패고 저는 테슬라 토요타가 칼을 갈고 싶겠지만 갈 칼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대단히 고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새로운 CEO가 차세대 전기차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연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좀 늦었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토요타의 전기차도 SUV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가형 전략은 초기에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처음부터 만들었던 거는 이 허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허쉬 초콜릿 모델. 이 뭐죠? 이렇게 생긴 거, 삼각형으로 생긴 종 모양처럼 생긴 거. 예, 종 모양처럼 생겨서 음박지 있어가지고 이게 까면에 나오는 초콜릿. 그래서 맨 위에서는 고가의 테슬라 X 또는 로드스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X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 3를 만들고, 모델 2를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고 이윤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밑에 거를 만들 수 있거나 견딜 수 있는 힘들을 구축해주는 이런 허쉬 초콜릿 스트라테지를 썼다라고도 뭐 얘기를 해요. 그런데 토요타 같이 이미 세계 판매량 1위인 기업에서 800만 대, 900만 대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허쉬 초콜릿 모델 안 가도 되거든요. 바로 중저가형 모델을 만들면서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켜도 될 텐데 SUV 이쁘장한 거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깨작거리는 거 저는 정말 잘못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도요타가 사실 프리우스 때문에 엄청 차 많이 팔면서 한번 센세이션 일으켰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죠? 오히려 고급차 SUV 이거는 이미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이라고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때 차를 바꿔야 되는데 테슬라 모델 3를 도저히 판매를 하지 않아서 제가 1년만 기다렸어도 되는 건데 또는 그 차를 바꿀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되는 건데 하여튼 프라임 너무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가 전략 뭐 루시드나 리비안이 이미 약간 성공을 못 하고 있는 분위기. 왜 그러냐면 테슬라처럼 좀 더 일찍 고가 모델로 시작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서 점점 채산성을 높여나가고 프라핏을 어떻게든지 추가하고 하면서 모델 3처럼 대중차로 갔으면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늦게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벌써 139만 대라고 하는 뭐 하여튼 140만 대 가까운 차를 만들고 있고 2030년이면은 1000만 대를 만들겠다고 지금
2천만 대를 2천만 대 만든다고 했죠. 1천만 대가 아니고 2천만 대를 만들겠다라는, 그리고 2024년에는 350만 대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시장을 지금 싹쓸이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고급차 만들면서 우리도 중저가형 언젠가는 만들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걸로는 고급차가 마켓을 만들어 나갈 수 없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없다는 부분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차가 이쁘거나 훌륭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도요타의 행보 뭐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좀 체크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일찍 저는 전기차 시작한 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최소한 토요타는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현대차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전기차 타보면 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자료는요. 요거는 테슬라에서 직접 작성한 리튬이온 배터리 비상 대응 지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저기서 이제 요즘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기차가 사고가 났을 때 뭔가 화재 위험이라든가 폭발의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에서 직접 비상 대응 지침을 작성을 했다고 하고, 이게 미국의 그런 소방이나 미국의 그런 교통안전국 이런 곳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서 상황을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안전하게 차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증설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 베를린 외곽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주정부에 제출했답니다. 이러면서 테슬라는 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연간 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했는데 1년이 거의 지난 현재 아직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 기가팩토리에는 10,00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생산성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0,000명밖에 못 구했다라고. 원래 25,000명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판했던 것은 뭐냐면 독일 시장이 이제 비유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유연하죠. 그러니까 쉽게 고용할 수 있고 쉽게 그렇죠. 해고를 할 수 있는데 독일 시장은 쉽게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고용할 때마다 대단히 신중해요. 그러니까 지금 5,000명 필요한데 5,000명 지원했다가 그래 5,000명 다 들어가 아니라 그 5,000명 중에서도 얘 일 못할지 잘할지 사고 칠 때일지 아닐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각도에서 따져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을 뽑는데 되게 느리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10,000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10,000명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죠. 그래서 25,000명이 사실은 지금 5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필요 인력인데 이런 부분을 구하지 못했다는 게 결정적이었고, 하지만 공장 부지는 이미 큰 땅을 얻었기 때문에 공장 부지는 확장을 할 수 있고, 테슬라가 이제 이 사람 고용하는 데에서 이제 노하우가 쌓였겠죠.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는구나. 일부는 폴란드에서도 좀 데려오고 좀 이런 나름대로의 인력에 대한 노하우가 지난 1년 사이에 누적이 됐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는 동안 빠른 속도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섰기 때문에 저러한 확대 전략을 내고 있다라는 거고, 유럽에서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자체가 테슬라가 커진다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사이즈, 전기차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 2030년 되면은 유럽에서도 많은 부분 전기차만 팔리는 시대가 시작되고, 2035년부터는 유럽연합도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독일이 목리를 부려가지고 지금 통과는 안 되고 있지만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100만 대가 생산되는 생산 기지로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직 10,000명 정도밖에 채용을 못했지만 조금 더 채용의 노하우를 늘려가면서 더 생산량을 독일 기가팩토리,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도 늘릴 수 있을지 저희는 항상 주목해야 되죠. 기가팩토리의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럼요. 지역별로. 이게 바로 실적인 거고 시장을 장악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디맨드가 서플라이보다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사실 현대도 지금 이 흐름을 타가지고 생산하는 거 족족 다 팔고 있는 거잖아요. 100% 그렇죠. 팔았거든요. 네네. 모자라서 못 팔았지 남아서 걱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재고 물량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단
않는단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벨린 공장이 진작에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10,000명을 뽑고 초기에는 2달 동안은 4,000명 갖고 일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은 다 풀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빨리 사람만 구할 수 있다라면 빨리 생산할 수 있다라면 이걸 다 팔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 안 팔리면 가격 할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의 한 40%가 지금 유럽으로 이송되고 있는데 이것만 커버를 쳐줘도 이송 배송 비용이라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 경쟁에 있어서 또 프라핏 레이트에 있어서도 수익률에 있어서도 좋은 성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가 팩토리에서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건 테슬라한테 매우 중요하고 네. 그 소식이 들린다라면 여러분들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산량을 빠르게 늘려갈 수 있을지 독일 기가팩토리의 이 추이도 계속 저희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또 뉴스 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 폭스바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폭스바겐의 반값 전기차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네. 기사가 나왔는데 폭스바겐이 지난 15일에 25,000유로 이하의 전기차 전략을 발표하면서 보급형 전기차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자, 최근에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아쉬워했던 사람들이 요즘 폭스바겐이 그럼 진짜 저렴한 차를 내놓는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폭스바겐이 공개한 반값 전기차로 불리는 ID2All 컨셉트카가 공개가 됐는데 전륜 구동 방식으로 최대 4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여기에다가 폭스바겐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저가 모델을 개발해서 2만 유로 이하의 전기차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금 폭스바겐이 주력하고 있는 게 ID3하고 ID4인데 이제 네. ID2를 내놨던 거고 이미 이름이 3, 4가 있다라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죠. 시리즈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거는 정말 훌륭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저가 전략으로 가서 빨리 지금 시장을 장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컨셉트카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양산에 들어가는 시점은 테슬라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델 2가 나와가지고 양산에 들어가는. 저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기아차는 왜 아이오닉 5에서 6로 가고 5에서 4라든지 3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있고 EV6 같은 경우에도 EV5인가요? 9을 만들어서 무슨 탱크더라고요 보니까 SUV. 엄청 크다고요. 네, 뭐 9명 탈 수 있는 뭐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뭐 포트폴리오상은 갖출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을 지금 재편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 아파트 단지에 테슬라가 2대 있을 경우에는 쿨하고 이쁘지만 아파트 단지에 이것이 테슬라의 자동차가 60%, 70%, 80% 가면 네. 그냥 동네 차 되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이렇게 보급할 경우에 보급하는 시점쯤에 소프트웨어가 크게 업데이트 된다라면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자동차에서 서로 다른 우리 어머니가 쓰시는 아이폰과 제가 다르고 제가 쓰시는 아이폰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이 제 조카하고 다르듯이 이러한 것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달라지듯이 결국은 차별화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모델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차이성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간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네트워크 효과는 없지만 테슬라가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는 소프트웨어에서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저런 저가형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저기에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체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도 얘기해 주는 것이 사실은 좀 옳았다고 보는데 그건 조금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매우 타당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정수 박사님은 늘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는 어쨌든 조금 더 저가형 모델을 내놓아서 많이 그 차가 돌아다니게 해야 저가형 모델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 네네. 이거 되게 저가형. 중요하죠. 이윤율. 이윤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많은 자동차를 길에 돌아다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테슬라 가족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가족들. 오테라 가족들. 오테라 보셔야 구독자들. 될 것은 테슬라가 모델 2를 언젠가는 공개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 전에 있는 모델을 공개를 할 텐데, 근데 사이버 트럭처럼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 3년 뒤에, 2년 뒤에 나올 거야 이렇게가 아니라 곧 양산 체계를 아마 멕시코 공장 준공과 준공 시점이 가까워질 때 얘기를 할 거고, 그때 멕시코 공장에서 바로 생산될 거야라고 저는 얘기할 거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프로핏 레이트가 약 18%에서 20%까지는 될 거야라고 하면은 주가는 폭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펀다멘탈이 좋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펀다멘탈과 장기적인 주가는 같이 가니까 단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번의 점법, 사다리 점법을 할 수 있는 계단 점법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델 2를 발표할 때 이것이 곧 양산될 거다 멕시코 공장에서 그리고 이것의 프라핏 레이트가 무려 18% 정도는 될 거다. 이게 20% 넘기는 20% 넘으면 이건 기적이고요. 저가형 차가 20% 넘는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18%는 될 거야라고 해도 저는 계단점법은 할 거라고 봅니다. 네.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네. 의견. 어쨌든 폭스바겐 마지막 뉴스까지 체크를 해드렸는데 폭스바겐이 그래도 조금 좋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좋은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현대차보다는 이제야 정신 차린 거죠. 네. 이제 정신 차렸고 현대차는 아직 거기까지 못 따라갔고 도요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네, 1위가 지금 토요타, 2위가 판매 대수로 볼 때, 1위가 그러니까 근데 매출로 따지면 폭스바겐이 앞서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로 볼 때는 토요타 2위가 폭스바겐, 3위가 현대차거든요. 근데 각각의 전략들을 볼 때는 점수를 매긴다면 폭스바겐이 1등하고 있고 현대차가 2등하고 있고 토요타가 꼴등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